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평상시 이동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시죠? 예, 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저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림 기자는 승용차, 네. 일반 승용차고 이종익 기자는 RV 차량인데 네. 이종익 기자는 차량 색깔이 굉장히 독특해요. 천안에 한 대밖에 없죠. 저도 그 네. 차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그 차 바꾼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네. 근데 10년 동안 천안에서는 이종익 기자 차 외에 그 색깔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아니, 차종은 많은데요. 네. 색깔이 좀 독특할 뿐이죠. 그렇죠. 색깔이 무슨- 와청색. 와청색? 네. 와청색이면 뭐 옛날 기와의 청색. 아, 그래요? 네. 기와가 그런 색깔이 저는 제가 보면 뭐 겨자색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색깔 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시내버스나 전철은 타보셨어요? 최근에? 네, 저는 3개월 전, 그러니까 아이들 학부모다 보니까 네. 아이들 타고 이제 성안역이나 아니면 신창역, 도고역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오고 합니다. 전철 타고? 네. 저는 출퇴근길에 겨울철 출퇴근길에 버스 자주 이용합니다. 눈 네. 특히 올 때요. 이제 자주 이용할 시기가 왔네요. 네. 사실 서울 같은 데는 뭐 지방보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뭐 전철이 워낙 이렇게 구석구석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시내버스, 올빼미 버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내버스를 또 운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싸잖아요. 그 전철 요금이 기본 요금 1,250원, 버스가 1,2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에 뭐 구석구석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대중교통 얘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복마전, 공영제 할까 말까입니다. 또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이 됐고요. 국지와 도비를 포함해서 그 시내버스의 적자 노선을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하는 족족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 주제는 들썩, 풀썩, 천안 호수공원 백지화입니다. 구본영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는 업성조 수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세종시 도농공동학구 완전 정복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11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농공동학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면 지역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 면 지역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 천안시와 아산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현금을 기준으로 1,400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천안, 아산 등 충남 도내 6개 시군 그리고 대전 광역시만 1,400원이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1,300원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천안시와 아산시는 해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양시의 버스회사 대표들은 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첫 번째 주제는 시내버스 복마전, 공영제 할까 말까입니다. 요즘 그 천안시 종합터미널 앞에서 시민단체가 공영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서명운동을 하는 그 주체부터 좀 알아야겠는데, 네. 지난해 그 천안 지역에서 그 3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들이 그 적자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편취한 혐의로 법정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최근에 그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자면서 그 단체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시내버스 요금 인하와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영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그 보조금이 매년 100억 원가량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그 100억 원의 대부분은 천안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과속, 승차 거부 등등 버스의 이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영제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천안에는 버스 회사가 3개 있잖아요. 아산에 2개가 있고. 네. 근데 최근에 3개 버스 회사 대표가 전부 다 구속됐었죠. 네. 일단 사건은 지난해가 있었는데요.
그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그 학생 할인, 비수익 노선 여러 방면에서 그 시내버스의 적자 노선을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 천안지역 3개 회사가 그 자금을 빼들리고 적자를 부풀려가지고 천안시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 서게 됐고요. 그 운영진 5명이 170억 원 상당의 그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서 64억 원의 천안시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두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일지를 쭉 보니까 세 개 회사인데 뭐 전현직 대표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 버스 회사 대표들은 대체로 2심에 이제 징역 2년 또는 2년 6월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예. 주로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은 포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2심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났고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 이제 전현직 공무원 중에는 이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뭐 역시나 뭐 1심의 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에 대체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고요. 벌금과 추징금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있고 한 해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예요? 그 천안시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일단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천안시에서 지원한 비용이 예. 그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그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게 약 6년간 700억 원 규모입니다. 1년에 100억이 넘네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140억 원. 140억. 2015년 올해는 지금 135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그 시민의 혈세로 그 시내버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보조금은 무료 환승 그리고 학생 할인, 비수익 노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8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크게 손실비용을 3가지로 보거든요. 학생 할인요금 손실비용, 환승에 따른 손실비용, 벽지 오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비용 3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학생 손실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일반인 요금은 1,4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 요금은 7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종일 기자의 따님이 버스를 탔을 때 700원을 내고 타지만 버스 업계에서는 700원의 손실로 보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이? 그 손실 비용만큼 천안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종익 기자가 버스를 1,400원을 내고 타고요. 한 번에 환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1,400원의 손실 비용이 생기는 거고 만약 2차 환승까지 되는데 또 한 번에 환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800원, 이 2,800원의 80%를 천안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승 할인에 대한 손실 보전의 경우에는 버스 요금이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요, 200원이. 근데 이제 한 번 환승을 할 때는 요금을 처음에 냈으니까 두 번째는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200원에 대한 뭐 80%면 80%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은 1,400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보조금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천안시가 버스 업계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같이 뛴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버스 요금 올라가면서 보조금 금액도 더 커졌나요? 예,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33억 원, 2012년도에 11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3년도에 천안시가 1,400원으로 버스 요금을 올리거든요. 이때 천안시의 보조금이 총 155억 원이었습니다. 아, 그건 뭔가 좀 그러니까 네. 버스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올릴 때마다 천안시의 보조금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뭔가 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석이 좀 있긴 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한 해 140억 작년 기준으로 140억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데도 요금은 뭐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직접 찾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천안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 그러니까 성인의 현금으로 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1,400원인데 전국적으로 1,400원을 받는 지역은 충남의 6개 시군, 그러니까 천안, 아산이 포함된 6개 시군하고 대전광역시
이렇게밖에 없어요. 17개 시도인데 전국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전부 다 1,300원, 1,200원 뭐 이 사이고요. 경북은 유독 이 시내버스 요금이 싸더라고요. 대부분 시군이 1,000원이고 심지어 경북 예천군은 850원 현금으로 냈을 경우에 850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뭔가 좀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영 체계가 다르거나 뭐 차이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나네요. 같은데. 예. 그렇다면 어찌됐든 천안 아산 이렇게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게 실제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싼 겁니까? 이유가 일단 뭐예요? 버스 요금은 버스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천안시의 경우에는 버스 승객이 해가 거듭될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버스 승객이 줄다 보니까 수익은 점차 감소하고 그렇다 보니까 버스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를 하고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그 어느 시기가 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버스비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네. 2013년도에 현행과 같은 1,400원으로 지금 천안 지역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유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2013년에 이 네. 버스 요금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현재 유가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버스 요금 내리자는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버스 요금이 뭐 오르는 것과 하여튼 상반되게 버스 이용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서남보다 싼 데는 버스 이용 승객이 느나요? 아무래도 이게 그 천안은 도농도시다 보니까 네. 도심에는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런데 외곽 지역에서는 그 비수익 노선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네. 것이고요. 도심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줄어드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네. 이용하는 사람도 네. 많이 늘 수밖에 없는 네. 구조다 이런 거죠. 하기는 천안시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보다 넓잖아요. 그렇죠. 광덕면 하나만큼 넓은 네. 크기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으냐? 그건 또 쉽게 말할 수가 없죠. 네. 뭐 제가 주관적으로 뭐 버스를 많이 타서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천안시청 홈페이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면 1년에 300건 정도가 무려 다 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네. 사실상 그 민원 중에 전체 1위라는 오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과정에서도 그 담당 공무원이 제가 한 30분 취재했거든요. 네. 2건 정도 그 버스 그 탑승에 관한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아, 관련 부서에서 이 취재 중에 30분 동안 2건의 전화 민원이 접수되는 걸 봤어요. 뭐 민원 내용이 다들 뭐 불친절 그리고 뭐 난폭운전 그리고 운행시간 미준수 좀 다양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가끔 저녁 자리가 있으면 가까운 거리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한 15분 거리를 그 뭐 손잡이를 잡고 타봤더니 내리고 나니까 양 어깨가 뻐근하더라고요. 그만큼 난폭운전이 심했던 거예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다시 그러면 아산으로 넘어가서 아산에는 버스 회사가 2개인데 천안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아산 버스 회사 2개 회사 중에 1개 회사 대표도 구속이 됐죠. 예, 검찰이 시차를 두고 수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 천안 버스 업계를 수사를 하고 그다음 아산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산의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특히 아산 버스 업계 대표는 충남 버스 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재판부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천안 버스 업계 대표들의 혐의였던 횡령 사기에 더불어 배임 수재와 뇌물 공여 부분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앞서 천안 버스 업계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는 달리 징역 4년 네.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추징금도 13억 3,9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 아산 지역 그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게 되면 좀 혐의가 다양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아산 지역 대표고 있을 당시에 그 5년 이상 그 현금 부분을 갖다가 그 현금 수익금을 갖다가 자신의 지인들의 차명 계좌에다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돈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충남 버스조합 이사장이기도 하면서 그 아무 근거 자료나 기준도 없이 그 충남 지역 시내버스 할인 그 학생 할인 이런 부분은 부풀려 가지고 돈을 받았고 또 이 밖에
그 버스 광고업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거나 그 담당 공무원에 돈을 주거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됐죠. 이 사건에도 지금 충남도 공무원이 지금 같이 기소가 돼 있죠. 예, 그 공무원은 뇌물 수수인 거죠. 천안 지역 버스회사 대표들은 1심부터 하여튼 확정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는데 아산 지역 이 버스회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3년이 넘어가면은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일 네. 거고 지금 항소를 해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산시도 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산시가 2017년 을 목표로 지금 부분 공영제를 도입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산시가 지금 현재 총 146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한 30대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부분 공영제를 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크게 간선버스, 지선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간선버스는 그 주요 도로, 큰 도로고 그 주요 도로에서 파생되는 작은 도로에 투입되는 게 지선버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 중 지선버스, 쉽게 얘기해서 비수익 노선을 아산시가 공영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2017년이 아닌 2016년 하반기까지도 이 시점을 좀 앞당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선버스는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네. 그 밖에도 아산시 같은 경우는 마중버스라고 해서 뭐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마중버스를 확대하는 게 부분 공영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중버스는 그 민간 버스 업계에서 그 수익금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운행한다라고 보시면 이 부분 공영제는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 대신에 아예 그 지자체에서 그 버스를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보다는 이 공영제 도입에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유천임 기자가 얘기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반면 천안시는 공영제 도입 가능성은 아직 제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검토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천안시 같은 경우는 뭐 천안시가 지금 현재 그 버스 노선 개편을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그동안 부분 개편을 했는데 전면 개편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번 전면 개편에서 천안시는 그 노선 개편에서 승하차 인원 수요, 시민 요구 등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그 아직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면 비공식적으로는 아산시의 그 부분 공영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볼 자세는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산시의 부분 공영제 결과가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천안시도 그 아산시가 이미 시행한 마중버스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수요응답형으로. 그걸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아산시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안시까지 이게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만약 공영제가 될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버스 운전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다 신분이 사실상 공무원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제가 운영이 되면 운영의 효율성 이런다든지 민간업체보다 단점이 많고 그 방만한 운영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게 또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제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민영제라고 치고 그럼 장단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민영제, 공영제, 민영제, 공영제 사이에 부분 공영제, 준공영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영제는 지금 현재와 같이 버스 업계가 주체가 돼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손실 비용 이거를 시와 국가가 그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영제는 버스 업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지자체가 흡수를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단, 공사, 그렇죠. 교통공단, 그렇죠. 뭐 교통공사 뭐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직접 소유와 경영을 직접 하는 게 이제 공영제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함께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부분 공영제는 민간 업체와 지자체가 있는데 민간 업체는 수익 노선을 네. 관리를 하고
지자체는 비수익 노선을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뭐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이 되겠죠. 그렇죠. 공기업 거기 직원이죠. 이제 종사자들은. 네네. 그랬을 때 뭐 운영이 방만해진다라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친절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거죠. 근데 서비스는 점차 예.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게 시의 재정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산시도 146대 중에 30대만 공영제를 한다는 거고 그 30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추산하면 버스 한 대당 1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운행 기사 분들까지도 하면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146대를 전체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마찬가지로 천안시도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영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큰 손실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버스 공영대에서는 검토보다는 지금 현재 그 앞서 그 문제됐던 그 보조금과 관련된 버스 경영진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현재 그 회계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공채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버스 공영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 이 버스회사 문제 생기고 나서 회계 감사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거를 공개해달라는 거고 근데 네. 천안시 입장은 민간회사의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아무튼 뭐 앞서 본 대로 뭐 버스회사 수사를 하는 족족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어쨌든 현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텐데 두 분 정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정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철민 기자. 경주, 인천, 전주, 구미에서도 버스 업계 대표가 보조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바가 있거든요. 최근에. 네. 이게 비단 천안 아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자체를 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서는 학생 할인 손실 비용, 그리고 비수익 노선 손실 비용, 그 환승 손실 비용을 보조금 지급의 기준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학생들 돈 내고 타거든요. 그리고 환승도 뭐 환승을 했다 손 치는 거지 기본요금 다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손실을 볼 게 아니라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 정확하게 버스 업계가 기사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리고 뭐 유류 비용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적정한 수준의 기준을 새로 삼아서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회계 감사를 해서 뭐 회계 장부를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거를 좀 원가가 부풀려진 부분은 좀 거품을 제거하고 그렇죠. 뭐 이러자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가 구본영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금만 잔뜩 높인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 의견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들썩, 풀썩, 천안 호수공원 백지화입니다. 유창인 기자, 먼저 천안시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한마디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천안시의 1년 가용 예산은 4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천안 호수공원 조성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2천억 원인데요. 천안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시는 2016년 300억 원, 2017년 300억 원, 2018년 200억 원, 총 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구분영 시장 취임 임기가 끝나는 해부터 나머지 1,200억 원을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임기 후에 1,200억.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할 수 없다. 도저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1년의 가용 예산이 좀 전에 400억 예.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안시 1년 예산이 1조 원이 훌쩍 넘는데 그럼 무슨 소리일까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임금 줘야 되고요. SOC 사업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있고요. 별도의, 그러니까 내가 고정 비용 쓰고 쓴 외에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이 가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종호수공원 등 수변공원에 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일산, 광교, 세종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 호수공원인데 여기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시 그 도시계획 단계부터 그 호수공원 조성을 전제로 계획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도시 조성원가에 그 공원 조성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거죠. 네. 하지만 천안시가 추진하는 그 호수공원은 국비 지원을 연계해도 그 토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시 자체 재원만은 충당해야 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저히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 조성 기간을 봤을 때도 천안시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은 그 조성 기간이 2년에 불과했습니다. 시가를 하면서 바로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에 저렴한 비용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분영 시장의 이 공약집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뭐랄까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 특히 이제 공원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인 흔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구분영 시장의 핵심 공약 아닙니까? 예. 구본영 시장이 후보 시절 999 공약을 네. 내세웠거든요. 그 중에 999 공약은 9대 분야, 99가지 중장기 계획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중에 호수공원이 도시환경 분야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핵심 공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천안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시는 대표적 휴식 공간, 그러니까 천안을 대표할 랜드마크적인 그 휴식 공간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당시 그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인수위 역시 천안에도 대표적 호수공원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구본영 시장이 후보자 시절에도 이 999 공약 중에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관광명소가 필요하다. 이게 자신의 의지가 상당히 많았던 걸 보거든요. 이번에 용역조사까지, 중간 용역조사까지 진행한 걸 보면 사실상 구본영 시장에 강한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은 삼거리 공원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천안 호수공원 뭐 지금 계획이 백지화되긴 했지만 천안 호수공원도 그렇고 여기저기 또 공원화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게. 근데 인수위가 간과한 게 이 비용 문제일 거예요. 네. 그 구본영 시장이 999 공약을 내세울 땐 구체적인 예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공원을 시민들에게 품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런 큰 밑그림만 있었던 거고, 호수공원을 탁 제시를 했더니 그러면 호수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왔고, 그거를 지금 현재 예산과 접목해 봤을 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론과 부딪힌 거죠. 아, 그럼 공약을 제시했을 때는 예산 계산 수반이 부분이 안 돼 있었어요? 999 공약에는 그게 예산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수위에 넘어가면서 그 이제 천안시와 내부적 검토나 이 뭐 토의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매니페스토 많이 하긴 하는데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재원 조달 방안은 얼마고 시기는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게 매니페스토잖아요. 그렇게 보면 공약을 최초에 이제 그 택할 당시에 조금 부실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부실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호수공원의 그 관점을 일산 호수공원이나 세종 호수공원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구본영 시장이 꼭 일산 호수공원 같은
공원을 조성하고 싶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용현 저수지나 업성 저수지, 천호 저수지를 지금과 같이 방치하지 말고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쾌적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수공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가까이 있는 세종호수공원 굉장히 넓어요. 네. 호수 면적이 굉장히 넓고 수변 휴식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런 정도 또는 일산 호수공원은 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고 그런 정도를 구상했던 건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거죠. 원래 당시 정책 목표도 천안의 랜드마크 조성, 그러니까 그 휴식 공간, 천안 브랜드 향상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줄은 사실상 몰랐던 거죠. 그렇죠. 하기는 뭐 그 인수위원회가 됐든 뭐 구분영 시장의 이제 정책 개발자가 됐든 뭐 처음에 공약으로 택할 당시에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토지 매입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 뭐 이렇게 좀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천안시가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얘기가 나온 업성저수지, 용현저수지 또는 천호지를 보완하는 내용 뭐 이렇게 등등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로는 업성저수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천안시가 이제 2주간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언급하듯이 업성, 천호, 용현 그리고 신방동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여기에는 1,100명이 넘는 그 시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졌고 네. 그 업성 저수지가 그 822명, 85.4%로 그 압도적인 1위를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천호지 보완, 용현 그리고 기타 이렇게 순서로 나왔고 네. 이번 여론조사는 그 사업 대상지 선정과 호수공원 조성의 이점 등 12개 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업성저수지가 85%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위치를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위치가 왜냐면 가장 도심하고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또 네. 아파트 단지도 막 있고 하니까 최근 그 아파트가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시행사들은 그래서 마치 천안 호수공원이 업성저수지에 들어서는 양 네. 홍보를 했고요. 거기에 혹한 그 시민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많이 분양받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이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거 분양받은 사람도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뭐 거기 세대도 단지도 꽤 크잖아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가. 그러니까 이 분양회사에서는 마치 호수공원이 거의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양할 때는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민원 제기 우려도 가장 많습니다. 그 천안 지역의 유일한 동지역 중에 그 이런 호수와 그 하수관과 설치가 안 된 곳이 업성저수지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종 그 축사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들이 업성저수지 다 들어오고 있죠. 그 유일한 동지역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업성저수지거든요. 악취가 굉장히 네. 심각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등급, 그 수질이 6등급까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으로 민원은 꽤 심각할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차집관로라고 해서 오수, 그러니까 뭐 생활하수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것과 우수, 그러니까 빗물하고 이걸 좀 분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나 뭐 호수, 저수지나 이런 데로 흐르게 돼 있고, 예, 하수, 생활하수나 이런 오수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업성저수지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전혀 안 돼 있어서 밤만 되면 아마 지금 거기에 추진되는 아파트가 5,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성저수지 주변으로. 그렇게 되면 뭐 입주하기 전까지 거기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천안시 같은 경우 민원에 아주 시달릴 가능성이 악취 민원이 꽤 나올 수 꽤 있겠네요. 나오죠. 이 호수공원 조성 계획을 뭐 백지화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천안시는 그 일부 뭐 철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표현에 대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네. 철회가 아니다, 계획 수정이다 이렇게 좀 네. 표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네, 그 천안시는 이 사업을 대신해서 그 기존의 수변 공간에 연간 그 4억 원에서 5억 원 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 수변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 재정에 맞게 기존 그 수변 공간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천호지 그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기본 앞에 모델은 천호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연간 4억에서 5억 그리고 그 호수공원 계획했을 때는 400억
300억 뭐 했으니까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게 왜 철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하는지 그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프레임이죠. 이제 이걸 시민들한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전달할 것이냐. 뭐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천호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체육시설도 좀 있고, 그렇죠. 산책 코스가 있고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럼 계획을 수정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게 지금 2차 용역 조사가 나왔고 12월 달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조사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이것 역시 계획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수질 문제이거든요. 그 주변은 천안시가 임의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직접 천안시가 할 수도 또 그걸 예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수질 개선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얼만큼 예산을 해야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하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업성저수지, 용연저수지, 뭐 천호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하던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좀 감퇴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산, 뭐 세종, 광교 이런 호수공원하고는 또 다른. 거기하고는 예, 도시계획 네. 단계부터 했던 거기 그리고 때문에. 참고로 세종 호수공원은 금강에서 물을 가지고 오고요. 예. 일산 호수공원은 한강에서 물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네. 근데 천안에 예를 뭐 업성저수지가 됐던 용연저수지가 됐던 천호저수지가 됐던 그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최소 2, 3급수의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뭐 대충 따져보니까 50억 원 이상 연간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구분영 시장이 9개 분야 99개 공약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조 2천여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호수공원 조성 소요 예산이 2천억이니까 6분의 1을 차지하니까 뭐 전체 공약으로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 처리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끝으로 이번 호수공원 조성계획 백지화라고 저희가 용어를 썼고 천안시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 변경, 계획 수정. 예, 계획 수정이라고 요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마디 좀 듣고 넘어가죠. 저는 기본적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예. 호수에 매몰되지 말고 천안에 지금 앞으로 들어설 도솔공원도 있고요. 대표적인 삼거리공원도 있고 태조산 그리고 뭐 봉소산 등 그 공원화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존의 공원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지 이게 고민거리지 호수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희 기자. 네, 저는 뭐 비용이야 그 비용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책임한 결정이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천안의 미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그 구분영 시장의 그 강한 의지가 들은 공약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 수정, 다시 말해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11월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농 공동학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지역 학생이 희망할 경우 면지역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학부모들의 관심은 높고 반면에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이런저런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세종시 도농 공동학구 완전 정복입니다. 유창인 기자, 먼저 도농 공동학구가 뭡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동지역 학생이 면지역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기존과 뭐 다른 점은 전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지역 학생이 그 전학이나 입학을 할 경우는 그 학구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면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면지역 전학이 가능했던 네. 건데 지금은 동지역 학생의 경우 원할 경우
주소 이전 없이도? 주소 이전 없이 네.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도농공동학교의 근본적인 배경은 그 신도시 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과대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인구 이동으로 발생한 그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 추세와 그 도시 지역 일부 학부모의 전원학교의 전입학 허용을 반영한 건데요. 실례로 들면 세종 지역의 경우에 그 동지역의 초중고 학생 수는 올 7월달 1만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난해 같은 7월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9,854명, 1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농촌 지역의 면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의 학생 수는 그 같은 기준 한 8% 정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은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늘면서 학급이 과밀 과대 학급이 네, 급등한 되고 거죠. 있고 네. 거꾸로 면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서 공동화가 발생을 하니까 네.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뭐 이사를 시킬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학교를 이동시키면 동지역의 과밀 과대 학급도 해소가 되고 그렇죠. 면지역의 공동화도 방지할 수 있다. 네, 그게 이걸 근본적인 주장하는 거죠. 배경입니다. 그럼 동지역 학생은 면지역 학교 어디든지 전입하기 가능한 겁니까? 네, 물론 가능하지만 단 그 희망자가 특정 학교에 과다 집중됐을 때는 네. 학교 시설 범위 내에서 그 학교장이 재량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면지역 초등학교로 도농공동학교를 활용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는 그 면지역에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원래 속한 그 동지역 중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도농공동학구제에 의하면 그 면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거주지 통합구의 중학군과 자기가 졸업한 면지역의 그 중학교 선택 진학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양쪽 중에 이제 택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점이 있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린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시설 규모 내에서만 전입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학교 시설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그 뭐 추첨 또는 선착순, 접수순 이런 식으로 전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몰리면 네. 시설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은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거주지가 면지역일 때 동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동지역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긴 한데. 그렇죠. 선택권이 면지역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면적에서는 그러면은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부작용도 있지만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소규모 학교인데 이 외부 학생들이 유입돼서 그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동지역 학생들은 거주지와 졸업하는 학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면지역 학생들은 졸업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면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니 동에서 면으로 오는 거면 되고 왜 우리 면에서 동으로 나가는 건 허용이 안 되는 너무 일방적인 그 혜택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이게 의견도 근본 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지역의 과밀 학금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면지역 학생을 또 동지역으로 열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만 보면 농촌학교의 그 다양한 방과활동 또 과대 과밀학급 해소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과 친밀감 있게 이 동지역과 달리 친밀감 있는 선생님과의 친밀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보이는데 이번 그 제도안 중에 중요한 게 그 자가통화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면적의 초등학교를 전학을 하게 되면 그 별도의 스쿨버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가용이라든지 별도로 이용이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시행을 해봤을 때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청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도 다소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면지역 학생들하고 동지역 학생들하고 소규모 집단화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무슨 때문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지역 학생들은 면지역 학생들끼리 면지역 학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지역 학생들 또 동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이원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 세종시 교육청에서 좀 새로운 제도를 좀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잘 되기를 응원을 하고요. 두 분 끝으로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이번 제도 중에 또 하나가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다시 원 통합고에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면지역을 쭉 다니다가 이렇게 전화가 한다고 되면 다시 또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그 면지역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유찬 기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제도가 안착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시내버스 관련 업계 비리 그리고 천안시 호수공원 사업계획 백지화 그리고 세종시 도로 공동확보까지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시사토크 원탁 기자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